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역시 부스터샷까지 맞았음에도 불안감을 갖게 될 시민들일 겁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돼 있죠? 자, 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엄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던 지난 2주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날 그 처음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째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입니다. 3만 명대. 참 예측했던 것보다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보다 그 확진자 발생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오미크론 변이가 시작될 거라고 이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측을 한 것보다 적어도 2주, 많게는 한 4주 정도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정부에서 이달 말에 그 하루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변이 확산의 최고 정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뭐 정부 예측치는 이제 최대 발생 환자를 의미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지난 유행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일정한 그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환자가 서서히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뭐 10만 명, 20만 명 환자가 뭐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검사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네. 고위험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PCR 검사를 하기 전에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자가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라는 그 전문가 단체에서 검증을 한 자료를 보면은 이 의료진이 이 검체를 채취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50% 조금 안 되는 그런 양성 결과치를 보이고요. 그리고 직접 본인이 했을 때는 한 20% 정도까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검증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와야만 PCR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만일 가짜 음성일 경우에는 PCR 검사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대로 그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도 많을 테니까 집계된 그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음성이라고 하죠. 가짜 음성 결과가 나온 실제 감염자들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속항원 검사가 이런 정확도에 문제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그 PCR 검사 대상자를 모두 PCR 검사로 검체를 받아서 검사를 하기에 그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어제도 이제 정부에서 나왔지만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 없이 격리하고 치료할지를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음성인 경우에는 확진자하고 확실히 밀접 접촉을 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증상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음성인 경우에도 PCR 검사로 연계하는 그런 좀 수정안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또 거기다가 교수님도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가 키트의 가격이 또 예전에 그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때처럼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엄청 또 가격이 올랐거든요.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도 만만치 않고 또 웃돈을 주고 방역 용품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동네 병의원의 그 진료비도 또 이게 또 다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피로도가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이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런 그 방역 물품과 관련된 유통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가검사 키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방역 물품들이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 과정에서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물품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빨리 좀 해소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의원의 진료비 문제는 이게 그 의원급 의료기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워낙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진료비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검사 내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진료비 내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방역 당국은 진단과 추적, 또 치료를 감당하는 이른바 3T 전략을 포기를 하고 대신에 확진자가 역학조사를 직접 입력을 하는 그런 그 자가 기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확진을 받게 되면은 연령이나 또는 그 고위험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기존대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관리군으로 분리가 된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된 그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본인의 그 역학조사를 스스로 입력을 하는, 그리고 그 입력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여러 가지 그 관리를 받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60세 미만의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을 잘 지나간다라는 그런 그 조사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기로 한 거고요. 결국 또 이 방역 인프라가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을 모두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인력도 모자라고 자원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그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역학조사 입력도 하고, 또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비대면 진료나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확진자 수가 워낙 많고 또 의료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만큼 구멍도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 50대 이하에서도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증상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나 대면 진료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이 격리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공동 격리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의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고나 뭐 이런 문제가 격리 기간 중에 발생했을 때 이걸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이 이 관리 시스템의 좀 허점이라면 허점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지난달 그 26일부터였죠.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그 재택 치료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이제 7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택 치료 관리 지침 완화 이후 그 재택 치료를 받은 그 10대 학생이 격리 해제 후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가 돼서 숨졌지 않았습니까?
이 격리 치료 지침 완화로 환자 관리에 생길 수 있는 허술함, 이게 또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인 이유는 오미크론의 바이러스 특성을 보면은 감염이 되고 5일에서 7일 사이가 지나게 되면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타인에 대한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줄인 거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재택 치료 과정 또는 재택 치료 후에도 이런 임상 경과가 나빠지거나 뭔가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격리 기간이 줄어든 것은 격리 기간 중에 발생한 그 의학적인 문제를 좀 더 빠르게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그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뭐 신체적인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아야 된다. 이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백신 접종률은 거의 뭐 세계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뭔가 좀 개선되는 느낌이 안 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일까요, 교수님?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그 중국에서 발생했던 그 최초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알파, 베타,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한 4번 정도의 큰 그 변이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변이가 생길 때마다 최초에 개발한 그 최초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작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접종이 3차 접종을 했을 때까지 중환자 발생에 대한 그 감소 효과, 뭐 이거는 뭐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환자 발생이 적은 이유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통해서 현재 그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런 좀 우려 또는 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백신 접종만 좀 우리가 잘 하면은 코로나를 이제 좀 그냥 뭐 계절 독감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아두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예. 어제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그 계절성으로 생기지도 않고 거의 1년 내내 사시사철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절 독감에 비해서 전파력이 월등히 높다는 점, 그리고 앞서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처럼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백신, 그리고 독감처럼 아주 편하게 처방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처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당장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 교수님, 이게 이 오미크론 유행이 이게 언제 끝날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요. 뭐 하루 10만 명, 뭐 영국처럼 하루 24만 명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그냥 완벽하게 끝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이게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그 예측 모델 자료를 계속 그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유행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은 사실 유행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유행 예측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최초에는 한 7월까지 유행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6월 달 정도까지 좀 단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기간은 결국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상당히 많은 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아주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야지만 이제 그 하향세로 완만하게 이제 확진자가 감소하는 그런 기간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이제 저기 배달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이제 배달 시켜 먹는 것도 이제 질렸거든요. 솔직히 좀 식당 가서 좀 편안하게 밥을 먹고 싶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항상 뭐 시켜 먹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위험해서 식당은 못 가고 그렇게 지금 거의 뭐 한 1년 이상을 계속 뭐 배달만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맛집 가서 좀 식당 조그만 데라도 가서 좀 먹고 싶고 이런데 아무튼 뭐 교수님 말씀은 6월에서 7월 정도가 돼야지 이 오미크론에 대한 유행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는 치명률은 약하고 대신 전파력만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다시 예전처럼 그냥 그 위드 코로나, 그냥 위드 코로나로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치명률이 한 5분의 1 정도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겨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숫자가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보다 뭐 많게는 한 20, 30배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의 절대수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비를 넘겨야지만 우리가 과거에 시도했던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그 유행 양상에 따라서 유행의 추이를 따라서 다시 일상 회복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양상이 좀 뚜렷해지고 그다음 안정적인 관리가 확인이 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 교수님,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빼고 그냥 다 그냥 그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그냥 뭡니까? 오미크론에 다 이게 증상이 이게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 보니까 그냥 다 오미크론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로 그냥 복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전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백신 접종자들만 그리고 고위험군 질환이 없는 사람들만 감염시키면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 또 임산부 이런 분들을 보호하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도의 그 거리두기 뭐 이런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이걸 우리 엄 교수님께 좀 여쭤본다는 게 뭐 실례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지금의 거리두기 있잖아요. 네. 거리두기를 조금 좀 뭐 완화할 수는 없나? 왜냐하면 이거 오미크론이 좀 이제 전파력은 빠르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럿이 식당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나눠서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명수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그 아주 그 대형 공간을 활용하는
식당이나 어떤 그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간의 거리나 아니면 어쨌든 입장객들의 거리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영세한 그런 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좁거나 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입장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면서 거리 간격이나 환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의 그 위중증률이 낮고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그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행 양상을 그 잘 보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확보가 되면 그런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그 거리두기 못 지켜가지고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게 저 N차 확진자들로 지금 다 전파가 되고 있다 이런 빅 뉴스가 터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요. 저도 한 2년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저기 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식당을 접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업으로 했던 것을. 근데 지금도요, 교수님. 뭐 식당을 국한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되게 유명한 식당들은요. 코로나 여파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일명 대박집이라는 식당들은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지금도. 물론 그런 곳들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철저하게 그런 그런 시설도 더 뭡니까? 장비들도 더 구비를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또 손님들을 맞이하겠지만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 또 계시거든요. 한두 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오미크론이 만약에 확진이 되더라도 그렇게 그 전에 변이 바이러스보다 그렇게 위중증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 교수님을 붙잡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잠시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 생계와 생존을 그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어려워요. 그게. 이제 선진국 우리보다 좀 선진적으로 좀 대응을 한 나라들을 보면은 이런 그 생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빠르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보상 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금도 대박집은요 줄 서서 먹어요. 코로나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어떻게 계속 끝까지 종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교수님? 글쎄 이제 종식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큰 유행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종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미크론의 유행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그렇죠.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또 오미크론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5 다음에 6미크론, 7미크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하루 빨리 좀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엄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다들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 국민들도 너무 힘들고 특히 또 서민들은 더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회사원, 공무원 모두가 힘든데 하루빨리 좀 제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요. 자, 교수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